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12의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유동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1번,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 차입금 등의 부채는 유동이고요. 2번,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는요,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3번,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중의 내에서 상환 등을 통해서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의 부채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동부채로 분류를 하고요. 4번 보시면요, 장기 차입 약정을 위반해서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가 있어요. 그쵸? 장기 차입 약정 위반해서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요,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전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쵸? 자, 보시면요, 정답은요, 4번인데요. 4번 설명을 드리면요, 좀 어렵습니다. 자, 보고기간 종료일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12월 31일. 그 재무제표 확정일은 주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 사이에 장기 차입 약정을 위반해서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유동부채로 분류를 합니다.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요거는 예외적이기 때문에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는데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해 안 가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2번,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른 수익의 인식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답만 체크해 볼게요. 답은 2번이죠. 상품권을 판매한 경우는 언제다? 상품권을 사용한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상품권을 회수하거나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상품권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 인식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말 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자본금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우리가 뭐가 있죠?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야 된다는 거를 일단 머릿속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일단 전기만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은 3천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 만주를 일주당 12,000원에 증가했는데 액면금액만 증가하는 거죠. 자본금은요. 그쵸? 그래서 자, 얘는 유상증자를 통해서는 만주에 만원을 곱해서 1억이 기말 자본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1억이 증가하고요. 2번 보시면요. 자본잉여금 1,000만 원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실시했다는 얘기는요, 자본잉여금을요, 자본금으로 계정이 대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이 증가한다. 자, 3번 보시면요. 이익이익금이 1,000만 원이 있는데요. 30%는 현금 배당, 70%는 주식 배당을 실시하였다. 현금 배당 어떻게 되죠? 우리가 분기를 생각하시면 얘는 미지급 배당금을 해서 현금이 유출이 되는 거고, 주식 배당은요, 주식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얼마만큼? 주식 배당을 한 만큼. 그래서 1,000만 원에 70%를 곱한 700만 원만 우리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더하면 3,000에 1억 1,700을 더하시면 정답은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번, 금융자산 금융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보시면요,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장부금액이랑 지급한 대가의 현금과 나간 그 금액의 차이는요, 기타 포괄손익 인식이 아니라 보다 당기손익,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처분손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융재산이나 금융부채의 후속 추정은요,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자, 나와보시면요, 채무증권의 발행자가 채무증권의 상각 후 취득 원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될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기 보유증권은 뭐죠? 제가 말씀드렸죠. 만기까지 내가 보유할 목적이 상당히 높은 것들, 그쵸? 그래서 그것들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뭐 단기 매매 증권이나 또는 매도하는 증권 등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도 상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요, 만기까지 우리가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다라인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회계 추정의 변경 및 오류 수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중대한 오류는요, 손익계산서의 손익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오류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대한 오류는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재무상태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신뢰성, 재무제표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리고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중대한 오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아래 그래프가 표시하는 원가 행태와 그 예를 가장 적절하게 표시한 것은 가를 봤더니 단위당 원가가 조업대에 따라서 감소하네요. 얘는 뭐죠? 고정원가. 자, 나를 봤더니 총 원가에 따라서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총 원가가 증가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거, 그쵸? 그래서 얘는 뭐다? 변동원가. 그래서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를 구분하신 다음에요, 고정원가나 변동원가에 설명되는 것들을 고르시면 되겠죠? 그 정답은 어렵지 않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고정원가는 삼각비 같은 것들이 고정원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유레카는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해서 동일한 제조 공정으로 제품 A, B, C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쭉 봤더니 결합원가가 85만원일 때 순실현가치법으로 배부하는 경우에 제품 A의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A, B, C의 순실현가치를 먼저 구하신 다음에 첫 번째, 그쵸? 순실현가치를 구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순실현가치의 비율 구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배부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보다 순실현 가치를 구할 때는요, 생산량으로 구해야 되는데, 가끔 지금은 여기는 생산량밖에 없긴 한데요, 문제에 판매량을 줄 수가 있습니다. 판매량을 줄 수 있는데, 판매량을 주어질 때는요, 판매량 무시하고 생산량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거를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A는요, 생산량이 1000개인데 판매가격이 2000이니까 곱하신 다음에 추가 광고 원가를 뺐더니 180, B는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했더니 150, C는 170, 다 더했더니 500. 각각의 비율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구하신 다음에 결합원가가 85만원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 85만원을요, 이 각각의 비율만큼 나눠서 구하시면 되겠죠? 구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봤더니 제품 A의 매출 총이익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서 요 결합원가 빼시면은 되겠죠? 얼마냐면은 149만 4천원 나오나요? 그쵸?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공원가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10원이래요. 다음 자료에 위하여 단기 가공원가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입선출법에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것들을 도식화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불완전 문제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자, 기초 제공품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 구할 때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기초 제공품의 원가에 단기에 발생한 원가를 구해서 이 금액의 합계를 가지고 완성별 환산량을 나눠서 이 단위당 원가를 10원이다. 이렇게 원래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요. 기초 원가에 대한, 그러니까 기초 제공품 원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원래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는 뭐 푸는 데는 어렵진 않겠지만 약간 오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불완전 문제라고 그냥 단순히 표기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봤더니 기초 400 탁수 완성 기말 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문제 주어진 대로. 기초 완성도가 40%고요. 기말 완성도가 20%라서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줬습니다. 자, 완성품은요. 기초와 단기로 나눠지죠. 그 무슨 얘기냐면 기초에 작업 중이던 400개가 완성이 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900 중에서 나머지는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에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공 원가에 대한 환산량만 구하면 되니까 재료비는 무시하고 가공 원가만 구해줄 거예요. 그래서 자, 기초에 40%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단기에는 60%를 만들었겠죠. 400에 60% 곱했더니 240개. 단기 거는 단기에 생산해서 단기에 완성됐기 때문에 1500. 기말 거는 20%만 완성됐으니까 7, 24, 140. 그래서 봤더니 1880개가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그쵸? 1880개를 만들었는데 단위당 10원이니까 곱했더니 18,800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당사 판매부의 광고 선전비를 제조원가로 잘못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제조원가를 잘못 처리했더니 제조원가가 과대 계산됐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제조원가는요, 매출원가가 과대 계산됐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 감소를 하겠다. 다만 뭐다? 기말재고 자산이 없기 때문에 영업 이익은 뭐다? 불변이다. 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제품 매출원가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 매출 총이익은 감소, 영업이익은요 변화가 없다.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회사는 제조간접원가를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원가가 10만원 발생했고 실제 직접노무시간이 500시간이고 예정 배부를 친절하게 주어졌네요. 시간당 190원일 경우에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자, 그래서 요거는 멤버십 들으신 분들은 꽁으로 주워먹는 문제이죠. 자, 이렇게 구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실제 개별원가 발생액이 10만원이네요. 그쵸? 실제 노무시간이 500시간이니까 실제가 500시간이 발생했어요. 예정 배부율은 원래 이 오른쪽에다 별도로 구해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주어졌으니까 190원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95,000원. 오른쪽이 더 크면 과대인데 지금은 왼쪽이 더 크니까 과소 5,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1번 다음 슬에 대한 수전 생임에서 발급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조그만 상가를 임대하고 매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김씨는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검토하다가 7월분 임대료 세금계산서에 0이 하나 더 들어가 공급가액이 1000만원으로 표시된 것을 발견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준으로,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분 임대료니까 7월 1일날 발행을 했으면요, 이 7월 1일날 1000만원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7월 1일에 100만원 발행한 것처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발행의 기준, 그러니까 7월 1일자 기준으로 우리가 공급가액을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금계산서 총 몇 장? 3장. 3매가 발급되겠죠? 어떻게? 처음에 7월 1일에 1000만원. 그 다음에 7월 1일에 마이너스 1000만원. 그 다음에 다시 7월 1일에 100만원. 이렇게 발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고르시면 정답은 4번이에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해서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그래서 처음에 발급한 날짜대로 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부가지세법상 음식점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 과세표준이 2억 초과니까 이건 단순 암기 문제 어쩔 수가 없어요. 답은 3번이고요. 2억 원 미만일 때는 109분의 109가 되겠죠. 13번 2월 결정금 공제의 위치는 어디인가 쭉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심화
종합반에서 소득세 첫 번째 강의할 때 이 비슷한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죠. 그쵸? 그래서 이 소득에서 뭐를 뺀다? 필요 경비를 빼면은 소득 금액이다. 그래서 소득과 소득 금액 구분 잘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뭘 뺀다? 이월결승 빼면은 종합소득 금액, 여기서 소득 공제 빼면은 과세 표준. 그래서 산주세액 거한 다음에 여기서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다. 답은 2번이죠. 14번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고요. 그리고요 주택임대소득 등이 있습니다. 등등등 있죠. 그래서 얘가 뭐였죠?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은요 얘만 통산할 수 있다. 그쵸?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은 일반 소득이랑 통산이 가능하다. 이것도 심화종합반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서까지 우리가 외웠었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교성금은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이 아니라 일반에서도 된다. 그쵸? 그래서 답이 당연히 1번이 되겠고요. 자 참고적으로 2번만 볼게요. 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2년 정도 전쯤에는 9억 원이었는데 12억으로 바뀌었고요. 자 4번 보시면요. 얘는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봐주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3번 주택수는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요. 합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수 계산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는 1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15번 법인세법상 주간 예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내국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법인은요. 중간 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6개월 미만이니까. 2번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고 있고요. 3번 중간예납은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 날부터 언제 3개월 이내가 아니라 2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1번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하는 증권은 1,7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해당 매도가는 증권의 취득가액은 2천만 원이며 2022년 말 공정가치는 1,500만 원이다. 자, 그래서 봤더니 2022년 말 공정가치는 1,500이니까 우리는 일단은 매도가는 증권 평가로 500을 일단 계산을 해놔야겠구나. 그쵸? 그래서 처분할 때 이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실 500을 전부 다 없애줘야겠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자, 일단은 보통예금이 1,700 들어갔기 때문에 보통예금 1,700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매도가는 증권이 2022년 말에 공정가치를 평가를 했을 거기 때문에 매도가는 증권의 장부가액은 1,500. 자, 그리고 2022년 말에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평가 손실을 대변의 위치에서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매도가는 증권 처분 손실을 300을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보세요. 자, 내가 취득한 매도가는 증권은 2천만 원인데요. 결론적으로 나는 1,700만 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처분 손실이 300만 원이 결론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결론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실 때는요. 이 차변에 있는 거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 넣으시고 매도가는 증권 넣어주셔도 문제 풀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2번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정으로부터 빚품을 구입했는데 계약금이 있었네요. 제한 대금 전액을 설치비용과 함께 보통예금 계좌에 지급하였다. 해당 거래건으로 7월 30일에 계약금을 100만원 지급하고 선급금 처리했으니까 선급금을 상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4불공의 면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전자세액세를 발행했지만 면세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불공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품으로 처리하라고 했는데 공급대가랑 설치비용을 합계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설치비용은 부가세가 별도이기 때문에 얘도 77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두 개를 합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는 선급금 지급한 거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 예금 지급했으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영업부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미래공인 중개사 사무소 간이결사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중개 용역을 제공받고 중개 수수료를 현대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미지급금 거래처를 현대카드로 넣어주시면 되겠다까지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드 과세를 하시면 되겠고요. 수수료 인식하시고요. 부가세 인식하시고 미지급금에 현대카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당사가 좋은은행에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 운용수익 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수익이 발생한 경우 자산관리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납입할 퇴직연금과 대체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자산관리 수수료는 납입액의 3%고요. 이자소득에 대한 원전기수는 없고요. 해당 수수료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행목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 확정급여형 원래 회계처리 문제 시험에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산세무 2급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 문제 할 때 말씀을 드렸고 예상 문제에도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하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이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전산세무 1급만 준비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준비를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내가 퇴직연금 운용수익이 500만원이 발생했으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5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자, 이자 수익이 이렇게 500만원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자 수익 중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수수료가 발생했대요. 수수료가 얼마냐면은 3%. 그래서 50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뭐가 편집이 좀 덜 됐네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보면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2023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술축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고 매일 매출 전표에 반영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봤더니 수치내어 봤더니 우리가 고려할 것보다 선적이나 환가일. 자, 그리고 여기도 선적이나 환가일 보시면 되겠는데 수출대금은 선적일 이후에 수령했기 때문에 환가일은 필요 없고 우리는 선적일에 환율을 쓰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그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해야 되니까 얘 뭐예요? 수출 신고했으니까 뭐예요? 직수출 했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환율 유의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 그쵸? 16 수출 직수출로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냥 수출 신고 필증만 끊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은 어려운 거 없이 하실 수가 있을 거라서 제가 그냥 답안만 별도로 따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기존에 입력된 자료 또는 불러온 자료는 무시할 것. 자, 그래서 부가세의 대손과 법인세의 대손은 거의 100%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목적으로는 100%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그냥 부가세랑 법인세는 대손이 똑같다라고 이해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그러시면 안 되는데 실무에는 예외사항도 아마 일반 회사를 다니실 때는 볼 일이 거의 없을 거긴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우주무역 봤더니 부도 발생일이 2024년 11월 6일이래요. 근데 우리는 대선 요건 충족이 뭐죠?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자, 소멸시효 완성된 거, 법정 소멸시효 완성된 거 되죠? 그리고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된 거는 뭐다? 내가 중소기업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된 외상매출금도 됩니다. 파산도 당연히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 파산은요, 당초 공급일이 2022년 3월 2일인데 2023년 10월 1일에 파산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확정신고 기간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손 채권 회수는 뭐예요? 내가 대손 발생해서 매출세 공제를 받았던 거를 다시 토해내는 거죠. 그쵸? 대손 채권을, 채권에 대손 처리하였던 채권의 회수이니까. 그쵸? 2021년 10월 15일날 당초 공급인데 언제 대손을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손 다시 회수가 됐기 때문에 이 935만원은 어떻게 해요? 110분의 10을 곱해서 85만원 이 부가세만큼만 우리가 다시 대손을 납부하는 걸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설명만 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이 기출문제의 해답을 한번 보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입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 신고서, 죄송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신고는 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3번 결산전표 입력 가보겠습니다. 1번 결산인 현재 당사가 부여한 외화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말 결산일의 기준환율은 100엔당 930원. 그래서 이게 100엔당 930원이기 때문에요. 이 외화가액 계산하실 때 조금 유의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시냐면요. 이렇게 230만 엔을요. 기준환율이 100엔당 930원이기 때문에 나누기 100을 하시고 곱하기 930 하시면은 2139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외화 자산이기 때문에 내 장부가액이 2100원인데 내가 받을 돈이 2139만원으로 늘어났죠. 그쵸?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39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다? 우리가 외화 환산 이익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차변에는 그만큼 외화 예금을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자리를 이용해서 재무제표의 장기성 예금에 대해서 결산일에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래서 장기성 예금이 뭐냐면 말 그대로 장기예요. 장기인데 지금 우리가 문제의 기준이 2023년이에요. 그렇죠? 2023년이기 때문에 이 2023년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이 만기일이 2024년 4월 25일은요. 우리가 1년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동성 대체를 해주셔야 돼요. 2023년 기말 기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만 해주시면 돼요. 뭘로? 정기예금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여기 정기예금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차변에 정기예금, 대변에 장기성 예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연말재고 실사 과정에서 다음의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품 봤더니 광고 선전 목적으로 지출이 됐고요. 상품도 원가성이 없는 상품이네요. 자, 제품 같은 경우는 광고 선전 목적이고요. 상품도 원가성이 없는 상품이니까 둘 다 보다 조교 8의 타계정 대체.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 너무 날렸었나? 타계정 대체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제품은 제품 매출 원가로 가야 되고 상품은 상품 매출 원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타계정 대체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원가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답에서는 아마 영업의 비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훼손으로 인해서 가치를 상실해서 원가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광고선전비, 광고선전 목적을 했으니까 제품 타계정 하시면 되겠고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상품 적용 타계정 하시면 되겠고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계정을 검색을 했는데 하나만 나오면 그냥 재고자산 감모손실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두 개가 나오면은 저는 일단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감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일단은 그냥 기출 해답을 한번 봤는데요. 공개된 그 가답안을 봤는데 별도로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실기 문제에서 재고자산 감모손실 계정이 하나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문제가 조금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정상 간모인지 비정상 간모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써줬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아래 전기말 무형자산 명세서를 참조해서 당해 결산일에 회계 처리하시오. 자, 보세요. 예, 어떻게 보냐면요. 자, 일단은 2023년 결산이 현재 개발비의 연구는 실패가 확실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실패가 확실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얘기는요, 무형자산이 어떻게 된다? 손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손상. 그러니까 무형자산으로 계산을 하긴 했는데 얘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손상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상각비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봤더니요. 자, 2020년에 취득했죠? 그럼 2020년이 1년치. 그 다음에 2년차가 2021년. 3년차가 2022년이에요. 그럼 남은 내역연수는 2023년 기준으로 몇 년? 2년 남았네? 근데 우리가 정액법을 개발비는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남았으니까 2년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2천만 원을 2년으로 나눠서 1,000만 원 이렇게 상각비를 구하시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은 감가상각비 계산할 건데요. 3년 경과했으니까 잔존 내용연수는 2년. 그리고 실패가 확실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무형자산의 손상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 순서는요, 바뀌시면 안 돼요. 이 순서는요, 우리가 기준서에 적혀 있어요. 상각비를 먼저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상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무형자산 손상만 인식하시면 틀려요. 자, 그래서 상각비 계산하신 다음에 유의할 것보다 무형자산이니까 개발비 직접 법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손상 차손을 넣어주셔가지고요. 개발비의 가액이 장부가액이 2천만 원인데 상각비로 100만 원, 그리고 상각비로 1,000만 원, 손상으로 1,000만 원에서 결론적으로 개발비의 장부가액은 기말 기준으로 0원이 되는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사 원천 징수입니다. 1번. 다음은 사원 정상수의 부양가족과 관련 자료이다. 부양가족과 관련 자료? 부양가족과 관련된 자료이겠죠? 본인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탭에 부양가족을 입력하시오. 그래서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는 부. 그래서 봤더니 문제는 부양가족 명세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제가 문제가 조금 칸이 부족할 것 같아서요. 연금소득 공제표는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요거 표는 별도로 문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적어도 크게 풀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편의상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칸을 너무 차지해서요. 자, 그래서 보면요. 여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요. 조금 깊게 공부해야지 4점마다 맞출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2점 내지 3점 정도 맞을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자, 본인 봤더니 총 금액은 1억이고 배우자 봤더니 총 금액은 5천만 원. 그러면은 세부담 과정이 세부담이 최소화돼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줘야 된다? 본인한테 전부 다 몰아줘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정상수의 부양가족과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세부담이 최소화돼서 본인한테 전부 다 몰아줘야 된다는 것까지를 몰라도 그냥 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 본인은요. 보시면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에 완치가 되더라도 당연히 장애인 공제를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도의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완치되기 전까지 계속 돈이 지출됐을 거니까. 그쵸? 자, 그 다음 배우자는 총금액이 넘으니까 안 되고 붙임받더니 노령연금 총액이 있는데요. 자, 연금소득 공제표에다가 요거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연금소득 총액이니까 얘는 연금소득이고 그쵸? 여기서 소득 공제를 빼야지 연금소득 금액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연금소득 금액 뒤에 요거 중요하다고 했었죠? 아마 이런 문제에서도 요런 걸 풀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얘는 계산해 주셔야 돼요. 연금소득 금액은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510만 원에서 이 연금소득 공제표에 있는 이 510만 원 요거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요. 연금소득 공제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96만 원이니까 공제 가능하고요. 자, 모친 봤더니요. 다주택자로서 보유하였던 주택을 1억에 양도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은 1억 50만 원이야. 그러니까 나는 손실을 50만 원 받네. 그러면 뭐다? 우리가 소득 금액이 없기 때문에 공제가 돼요.
자, 딸 보겠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상금 1,000만원과 200만원 상당의 피아노를 부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공제 안 되고, 아들 봤더니 어린이 MC로서 프리랜서 소득금이 500만원이 발생했다라고 돼 있는데 보세요. 자, 얘는 프리랜서 소득 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내가 계산할 필요 경비 같은 거 또는 사업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이 소득 금액이 100만원은 초과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자, 아들 봤더니 총수익 금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까지 되기 때문에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시고 넣어주시면 문제 풀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자별로 각 소득에 따라 소득자료 입력을 작성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작성 및 마감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청하는 게 3개나 되네요. 그쵸? 자, 그래서 소득자료 입력이랑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전자신고서가 있는데 입력만 제대로 하시면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거기 때문에 이 1번만 유의 깊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박서준과 강태주가 있는데요. 박서준은 일시적인 거고요. 강태주는요, 학원 강사, 그러니까 인적 용역 사업소득이래요. 그래서 얘는 일시적이니까 기타소득, 그쵸? 그 다음에 학원 강사가 받은 거고 사업소득이니까 사업소득. 그런데 자, 일시적인 강연료고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최대 필요경비 얼마죠? 60%입니다. 60%인 거로 등록해서 기타소득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강태준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인데 요거 얼마죠? 인적용역, 그렇죠? 개인의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인적용역의 3%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를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귀속연월로 같은 것들 잘 확인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등록하고 입력하는 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구분만 잘 하실 수 있으면 6점은 그냥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불러오기 해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전자신고하시면 되겠죠.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잠깐 쉬었다가 법인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5번 법인세입니다. 1번 다음은 접대비와 관련된 자료이다. 접대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2의 법인세 실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회차는 조금 법인세 문제들이 모두 좀 난이도가 있고 기존에 나오는 유형은 살짝 비틀어서 새로운 내용들이 조금씩 첨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계정의 금액은 2천만원이고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기말 법인카드로 접대비 100만원을 지출했으나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서 이를 법인카드 대금 결제일인 2023년 1월 25일에 접대비로 계상하였다. 자, 우리 접대비는 뭐죠? 그쵸. 우리는 발생주의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1번에 해당하는 설명은 뭐냐면은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를 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송금 불산입 접대비 100만원을 유보 감수를 해야 돼요. 왜냐면 정기에 이 100만원만큼 송금 산입했을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발생주의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접대비를 100만원을 처음부터 없애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2번 봤더니 건설 중인 자산 단기만 현재 공사 중인 거 배분의 접대비 도급 금액이 300만원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으로서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할 접대비가 5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보세요. 건설 중인 자산도 50만원 인정하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접대비도 50만원 인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세무조정이 몇 개? 2개가 나와야 됩니다. 유의하셔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도 감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접대비도 접대비가 아니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송금부산이 대표이사 사적 경비는 일반적으로 모두 다 하세요.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다? 건설 중인 자산에 송금 산입해서 건설 중인 자산의 50만원만큼 없애줘야 된다는 것들은 잘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꼼꼼하게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3번 단기 수익 금액 합계는 25억 2,500만 원으로 제품 매출이 있고 상품 매출이 있습니다. 정기 이전의 세무 조정은 모두 적합하게 이루어졌고요. 위에 접대비 지출액은 없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도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112회에 문제가 나오기 전에, 프로그램 문제가 나오기 전에 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오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기 프로그램에서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2회 기출이지만 저는 111회 가지고 풀이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법인세를 가실 때는 어떻게 하죠? 회사를 반드시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접대비 조정 명세서. 그래서 원래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서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불러오기로 하시면 자동으로 불러와줘요. 근데 이건 111회인 거고 제가 문제 풀이는 112회니까 저는 불러오기로 하지 않고요.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수기로 입력해 볼게요. 자, 일반 수익 금액부터 해볼게요. 위에 거부터. 자, 25억 2,500인데 제품 매출이랑 상품 매출. 그럼 얘는 그냥 합계가 25억 2,500인 거. 그쵸? 특권자 거래 없으니까. 네, 계정 과목은요, 접대비 판관이나 접대비 도급. 접대비 판관비는 2,000이 아니라 100만원 차감한 1,900. 송금 불산입 해버렸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배부된 접대비 도급 금액은 300만원. 얘는 접대비 자체가 맞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접대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는 1,900으로 갖고 와야 되고요. 얘는 그대로 300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급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도급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300인 거고, 얘가 2000이라 1900으로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적 사용 경비가 얼마냐면 50만원인가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중 기준 초과 금액이 있는데요. 자, 여기 미사용 금액 같은 거 아예 없죠? 그래서 총 초과 금액에다 어떻게 적으시냐면요. 여기에 보시면은 지출 금액은 제한 금액 중에서 3만원 초과 접대비 총 금액을 입력하라고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자, 얘는 그냥 그대로 250만원. 얘는 1900을 넣어주시면은 입력 자체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대비 한도액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액은 얼마죠? 그렇죠. 3,600만원이에요. 근데 접대비 쓴 게 2,100밖에 안 되네? 그러면은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안 나오겠네. 그쵸? 안 나오고요. 그래서 요거만 우리가 넣어주시면은 접대비는 해결이 된다. 근데 요게 두 번째 거, 건설중인 자산을 없애야 한다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비시면요, 한도 초과액이 나온다, 안 나온다? 한도 초과액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쵸? 내가 쓴 게 여기 한도가, 기본적인 한도가 일단은 기본 한도가 3,600이에요. 중소기업은요. 요거 1,200은 중소기업이 아닌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저장하시고 세무조정 누르셔가지고요. 여기다 이제 하면 돼요. 접대비 뭐라고 쓸까? 정기 발생 접대비라고 쓸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00만원 유보 감소. 그 다음에 대표이사 사적 경비가 50만원. 근데 얘는 상여인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건설 중인 자산 접대비, 얘도 50만원의 유보 발생을 넣어 주셔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번입니다. 다음, 아이고, 이게 꺼야지.
네,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고전자산 등록 메뉴에 고정자산을 등록하고요.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를 봤더니 자, 기계장치가 나왔고요. 9분 있는 거 이거 자료 1은 고전자산 등록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료 2를 보겠습니다. 자,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세법에서 정하는 시기에 정해법으로 신고했다. 원래 미신고할 때는 정률법인데 세법에서 정하는 시기에 적법하게 정해법을 신고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정해법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 내용연수인 6년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수선비 계정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비용 처리된 건데 원래는 자본적 지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래야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즉시상각 위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즉시상각 위제 칸에다가 1,0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회사는 2023년 1월 1일 정기 과소상각비 해당액을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했다. 요게 어려워요. 요게. 자, 왜 어렵냐면요. 제가 심화반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잉여금을 건드리는 이렇게 붕괴가 있을 때는 얘는 뭐 한다? 차변에 얘기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송금산입, 기계적으로 기타. 유보하셔도 돼요. 유보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전부 다 기타를 쓰셨기 때문에 아마 실무에서도 전부 다 기타로 할 거예요. 그리고 기타로 해야 우리가 이익이익여금이랑 이익이익여금을 그 세무조정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송금산입 기타로 유보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얘는 동시에 보다 얘는 단기의 상각비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단기 상각비 추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700만원 추가해야 되고, 제가 안 써놨네. 써놨네요. 송금산입 기타로 세무 조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 조정 입력하는 거는 어렵진 않은데 요 송금산입 기타가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자, 고전자산 등록부터 해볼까요? 1번에 기계장치네요. 자산명이. 그 다음에 2020년 6월 1일이고 상각방법은 정해법이고, 그쵸? 바꿔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기초가액이 6천에 1200에 400, 6천에 1200에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6년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기 자본적 지출의 즉시상각바가 수선비 1,000만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단기의 상각비, 회사 계산 상각비가 얼마였냐면은 아까 두 개 합한 거 300이랑 400 합한 700. 자, 그 다음에 봤더니 제조라고 되어 있네요. 제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종을 보통 우리가 제조업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1차적으로 입력은 거의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6년 맞죠? 101.66이고 700이 네. 자, 특별한 거 없어서 이렇게 쭉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없으시면은 이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상가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를 가시면 되는데요. 잠시만요. 여기에 그 상각비 확인하는 게 있었나?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상가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에서요. 우리가 지금 정액법을 했기 때문에 정액법에 있는 거를 자, 불러오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따로 해야 될 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혹시 한도 초과액이 나오면은 한도 초과액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세무조정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얼마냐면은 538만원.
그래서 얘는 유보 발생시키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보다 얘를 송금 산입 기타를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감가상각비죠. 얘를 얼마냐면은 300이었죠. 기타로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요거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지급이자 내역이 쭉 있고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가수금력이 있고 기타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손익계산서 지급이자 내역 봤더니 국민은행이고 하나은행이 있네. 특권자 뭐 이런 것들이 없고 특별한 게 없네요. 그쵸? 그래서 있는 거 그대로 차입금 발생인만 잘 체크하셔서 우리가 이따가 입력할 때 유의하시면 되겠고, 자, 대표이사 장경석의 가지급 및 가수금 내역이 있는데요. 요건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입력하기 전에 우리가 세무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이사 지급하고요. 미지급한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이 있고, 그 다음에 대여금직 일부를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이나 회수한 금액은요, 우리가 가지급 및 가수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소득세 대납액 같은 경우는요, 다시 또 우리가 이거를 송금물산입 유보나 상위로 돌려서 하게 되면은 이게 순환이 돼요. 계속적으로 순환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소득세 대납액 같은 것들은 아예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죠? 이거 제가 안 써놨네. 잠시만요. 이거. 자, 이 소득세 대납액 같은 경우는요, 가지급 및 가수금 내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얘는 소득세 대납액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 5월 25일 자료는 이렇게 쭉 거서 아예 우리가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추가사항 봤더니 약정을 하지 않았대요. 원래 약정을 하면은 우리가 상계가 안 되는데요. 약정을 하지 않았으면은 상계 가능하다는 얘기는요, 요거 대여한 거랑 회수한 거를 요거를 이렇게 상계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일의 대여금에 대한 미수 이자 수익을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했습니다. 자, 미수 수익 뭐죠? 원천 징수가 되는 미수 수익은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입금 불산입하는 거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 유보를 미수 수익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회사는 2022년부터 당좌대출 이자를 적용했으니까 당좌대출 이자율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요, 요거 미수수익 일단 챙기셔야 되고요. 가끔 이렇게 빼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챙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상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대납액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처음부터 고려를 해주면 안 된다는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게 뭐였지?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죠. 아이고, 요거. 네, 그래서 자, 얘도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책은 대표이사고요. 장경석. 자,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대여 회수. 우리는 정기에 2월 된 게 아니라 보시면은 2023년에 잘 안 보이죠? 잠시만요. 2월 9일이랑 8월 27일 이거기 때문에 자, 이걸 가지고 해볼게요. 그래서 대여를 이거 2월 9일 얼마냐면은 1억 그 다음에 6천이네요. 회수가 8월 27일. 자, 그렇게 되면은 적수가 자동적으로 변경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율 선택은요, 일단 당대대출 이자율로 적용을 해주시고, 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차익금 입력을 우리가 여기는 건너뛴 건데 왜 그러냐면요. 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하려면은 차익금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차익금을 입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뭐 입력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내가 좀 연습이 덜 돼 있으면은 이거 보고 그대로 넣어주셔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회사가 4.6%로 요거를 세무 조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보세요. 자, 회사가 이 대여한 내역 금액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4.6%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자가 250만 원을 대표이사한테 떼야 되는데 회사가 200만 원만 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차액인 50만 원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상여로. 그래서 그 로직인데 그래서 요거 미수수익에 대한 정보를 인정이자 계산에다가 우리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 계산액을 보시면은 250만원 250이 아니라 200만원 여기 회사 계산을 했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200만원을 넣어주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 계산액을 가지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서 포인트가 또 있어요. 이 미수수익을 어떻게 했죠? 우리가 입금 불산입해 버렸어요. 입금 불산입했으니까 입금이 아니죠? 그래서 얘를 다시 또 0으로 하는 거랑 효과가 똑같아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회사 계산액 200 넣고요. 어차피 똑같이 보세요. 이게 얼마였냐면 314만 8,164원인데 자, 여기서 200만원 입금 불산입 없어지면 114만 8,164원에서 똑같아요 라고 똑같으니까 문제 없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보세요. 얘는 대표이사 상여로 되는 거고요. 소득 처분이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유보예요. 그러니까 유보 잔액이랑 다 틀려져요. 유보 잔액은 나중에 우리가 이 문제도 나왔던데 5번 문제였나요? 있는 자적표에 영향을 미치고 그쵸? 대표이사 상여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별도로 또 대표이사한테 상여 처리된 그 인정상여 효과를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사 계산액을 넣으면은 안 된다는 거. 이거 어렵죠? 네. 그래서 아예 저 미수수익을 몰랐으면 상관이 없을까? 알았다면은 저거 200만 원을 넣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등록을 넣으셔서요. 일단은 아까 입금 불산입부터 해볼까요? 미수이자. 아이고. 얘는 유보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정이자. 얘도 상여. 얘는 상여고 얘는 유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 처분에 대한 구분이 나눠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사업연도를 선택 사업연도는 아까 문제 얼마였죠? 2022년이죠? 그쵸?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다음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는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본론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일부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네. 요거는 이따가 우리가 당기순손익 법인세 비용 차감된 손익 확인해서 입력할 때 반영하시면 되겠고요.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봤더니 법인세 비용이 있고요. 접대비 한도초가 있고 세금과 공과가 있고 재고재산 평가 증가한 거 유보 감소시킨 게 있습니다. 이건 정기건가 보네요. 그렇죠? 자, 기타 자료 봤더니 소득 감면 소득 금액은 3억이고 감면율은 20%이다.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의 변동은 없으며 최저한세 적용 감면 배제 금액도 없다. 지금 명세적 불성실 가산세가 50만 원이 있고요. 법인세 중간연회세액은 2천만 원이 있고 분납을 최대한 적용받고자 한다. 포인트가 있네요. 포인트 한번 먼저 볼까요? 봤더니 일단은 감면소득 금액 특별세 감면에 적용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감면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라고 나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크게 문제 없겠죠? 봤더니 지금 명세적 불성실 가산세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 예납이 있네. 요거 어떻게 넣을지 고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감면세액은요 어떻게 구하냐면 개념이 이런 거예요.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감면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식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정보 손익계산서 일부랑 소득금액 조정 함께표를 구하면은 우리가 세액이 나오겠죠. 그쵸? 법인세, 산출세액이 나올 겁니다. 이 산출세액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 과세표준이 있겠죠? 이 과세표준에서 감면 대상 소득 금액이 3억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3억만큼은 감면을 해줄 건데, 그쵸? 얼마만큼? 20%만큼 감면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산출세액은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입력을 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이 산출세액에다가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과세표준분에 이 과세표준도 이거 여기서 입력해서 나오겠죠? 과세표준도 입력한 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0% 때려서 이 산출세액을 별도로 구해서 우리가 최저한세 있는데 입력하는 칸 있잖아요. 거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 접하면은 당연히 좀 어렵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4억. 그 다음에 입금산입이 요거 8,300이고 입금부산입이 300. 자, 그 다음에 2월 교선금 같은 것들이 없고 기붕한도 초과익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쭉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요거를 넣으셔야 되는데 보세요. 산출세액이 7,120이네. 그쵸? 그럼 여기다가 얼마예요? 4억 8천. 분의 3억. 곱하기 얼마? 20%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얼마가 나오냐면 890만 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890만 원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가산세 있었죠? 50만원. 자, 그 다음에 분납 우리가 하실 건데요. 분납 얼마냐면 자, 2천만원이 잠시만요. 그 다음에 중간연세액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분납이 4,280인데 2천만원 초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반띵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게 뭐냐면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산세는 이렇게 2,165만원이고 2,115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4,230만원에서 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분납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이 앞에 문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다음 자료만을 이용해서 자적 가표, 을표를 작성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표와 을표의 개념을 조금 알으셔야겠죠. 자, 일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순서는 을표, 그 다음에 가표.
을표는 유보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고 가표는 뭐다? 회계와 세법의 자본 차이를 조정하는 표이다. 그래서 을표 먼저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자, 을표는 자,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요. 문제에 있는 것만 을표, 유보 내역을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기에 있는 유보 잔액 넘어온 것들을 단기에 조정하시면 돼요. 봤더니 업무수용차가 단기에 요거는 없어졌고 얘는 500만 원만큼만 감소가 됐네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그냥 어렵지 않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본 내역은 이제 우리가 가표에다가 넣을 건데요. 있는 내용 그대로 보시고 넣어주시면 되는데 문제 봤더니 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의 법인세 총부담 세액이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법인세 비용보다 120만 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15만 원 더 많이 산출되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따가 조정하는 거 있어요. 조정하는 거에다가 추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어떻게 됐죠? 오랜만에 나왔어요.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우리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거 수제 예상 문제 할 때 반드시 한번 시험 전에 체크하라고 하셨었죠? 그래서 체크를 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요. 자, 일단 을표부터 있는데 요거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 다 삭제. 자, 그래서 업무행수용체 했고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기초잔액이 얼마냐면은 520에 1200. 자, 그리고 요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요, 단기에 유보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쓰셔도 되고 평가 손실 써셔도 돼요. 실무에서는 평가 손실을 쓰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자, 얘는 520이 감소해서 아예 없어졌고 얘는 얼마였냐면은 500만 원. 자,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1차적인 을표 작업은 우리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가표로 가셔가지고요. 이제 할 건데, 요거 전기 있는 거 차례대로 우리가 넣으시면 됩니다. 요것도 제가 일단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2억이고 잉여금이 5천, 자본조정이 2천, 기타 부가세 누계액이 5천, 이익여금이 5,200 이렇게 있었고, 자, 단기 말에 이렇게 됐죠? 요거 맞춰주시는 건데요. 요거 어떻게 맞춰주시냐면 증가감소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까 2억 5천이었지. 그 다음에 장업잉여금은 3천 됐으니까 2천 감소. 그 다음에 자본조정 똑같고 기타 부가세 누계액 똑같고 이익여금이 5,500 증가했네.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봤더니 아까 120이랑 15만원. 그래서 어디다 넣으시는 거냐면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여기 법인세가 예고. 여기가 법인세죠. 자, 그리고 원래 작업하실 때요, 요거 불러오게 하셔가지고 불러오시면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원래 불러오시면은 요거 을이랑 병이 갖고 오거든요. 제가 작업 순서를 좀 잘못했네. 그래서 아까 얼마였냐면요, 요거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냥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불러오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요, 원래는 이제 여기 있는 내용 다 지우고 불러오기 먼저 하신 다음에 입력하시는 건데, 작업 순서를 좀 달리해도 저처럼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결과만 들어오면 문제 풀이하는 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12의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